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동우야, 이제 내가 회사를 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저는 아들에게 황금물산 대표이사 자리를 물려주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40년간 제 피와 땀으로 키워온 회사였죠. 작은 부품 도매상에서 시작해서 중견기업까지 만든 제 자랑이었어요. 며느리 지선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겉으로는 효녀처럼 굴었지만 저는 느꼈어요. 지선이 제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는 시선을 말이에요. 제가 여전히 10년 전에 산 정장을 입고 있다는 걸 눈치챘겠죠. 명품백 하나 들지 않는 저를 보며 속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선아, 우리 동우 잘 챙겨줘야 해. 당연하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 동우는 그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웃고만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20년째 저를 보좌해온 충실한 비서였죠. 김 비서, 내 개인 계좌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이니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 만약 놈들이 욕심을 부리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은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선은 그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인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가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여놓으면 요즘은 다들 간편식을 먹는데 라며 넌지시 말했죠. 제가 평소 입던 소박한 옷을 보고는 어머니, 이제 회장님 어머니시니까 좀 더 격에 맞게 입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지선은 저를 찬밥 신세로 여기고 있었어요. 동우에게 이런 얘기를 꺼냈지만 아들은 그저 엄마, 지선이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야 라며 둘러대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40년 전 맨몸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제 모습을 말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었죠. 시장 아줌마라고 건달들이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시간이 온 걸까요? 제가 가장 아끼는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시간 말이에요. 며느리 지선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석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너무 짜네요. 요즘 사람들은 싱겁게 먹는데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40년간 우리 집 김치 맛을 책임져온 제 손맛을 한순간에 무시해버린 거죠. 어머니, 외출하실 때 그런 옷은 좀. 우리 동우 이미지도 생각해주세요. 제가 평생 아껴 입던 코트를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낡긴 했지만 제겐 소중한 옷이었는데 말이에요. 지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저를 일부러 소개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거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죠. 우리 시어머니는 좀 전통적인 분이셔서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동우의 승진 소식이 들려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동우가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한대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 아들이 출세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거든요. 그래, 우리 동우가 드디어. 그런데 어머니께 부탁이 있어요. 지선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동우 승진 기념으로 집에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뒷방으로 거처를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동우의 회사 임원들도 오고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어머니가 메인 방에 계시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불편하다는 게 누구에게 불편하다는 건지 뻔했죠. 저에게가 아니라 지선에게 불편하다는 뜻이었어요. 지선아, 이 집은 내가 40년 전에 마련한 집이야.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어머니, 제가 잘못 말한 것 같네요. 그냥 임시로만요. 파티 때만 잠깐.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임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동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지선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임원들이 오는데 좀 격식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격에 안 맞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 알겠다. 내가 옮기면 되는 거지. 저는 그날 밤 제 짐을 작은 뒷방으로 옮겼습니다. 40년간 써온 안방을 떠나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속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 황금물산을 처음 세웠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 제 눈빛이 얼마나 강인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박복희는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쉽게 구석으로 밀려나는 나약한 노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 이렇게 끝날 수 없어. 뒷방으로 쫓겨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비밀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선이 필라테스 수업에 간 사이 거실 소파에 놓인 명품 가방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났어요. 메시지가 온 것 같았죠. 호기심에 화면을 봤는데 발신자 이름이 윤 회장이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오늘 저녁 약속 잊지 마세요.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호텔에서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남자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지선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필라테스 수업이라며 나가는 날이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었고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명품 소품들을 들고 왔어요. 핸드백, 구두, 액세서리들. 동우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제품들이었죠. 지선아, 이 가방 예쁘네. 어디서 샀어?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지선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일주일 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선이 집 앞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운전석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차가 떠난 뒤 지선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또 다른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지선아, 누구 차였어? 아, 친구 차요. 같이 쇼핑 갔다 온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아들 동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수상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동우야, 엄마가 지선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또 지선이 이야기예요? 제발 그만해요. 아니야, 이번엔 정말 심각한. 엄마가 지선이를 질투하는 것 같아요. 지선이가 예쁘고 젊다고 해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동우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뒷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예전 제 사업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배신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믿었던 동료가 뒤에서 저를 배신했을 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았죠. 철저하게, 치밀하게 말이에요. 문득 오래된 서랍을 뒤져보니 예전에 쓰던 소형 녹음기가 나왔어요. 사업할 때 중요한 회의나 거래를 녹음하던 것이었죠. 녹음기를 켜보니 아직도 작동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과거 제가 배신당했을 때의 음성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죠.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과거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의 배신을 폭로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며느리 지선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겠다고 말이에요. 며느리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죠. 그날은 유독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기온이 40도를 넘나들던 찜통 같은 날이었죠. 지선이 또다시 필라테스 수업이라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달랐죠. 샤넬 정장에 명품 구두 그리고 새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어요. 지선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네. 그냥 평소처럼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지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입든 상관없잖아요. 지선아, 윤 회장이 누구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순간 지선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뭔 소리예요? 내 휴대폰에서 본 거야. 윤 회장이라는 사람과 호텔에서 만난다는 메시지 말이야. 지선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몰래 봤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다른 남자와. 그만해요. 지선이 저를 밀치면서 고함을 쳤어요. 어머니 같은 시장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저는 어머니랑은 격이 다르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장 아줌마라고요? 격이 다르다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대학 나온 사람이고 세련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요. 지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뭐요? 그게 자랑이에요? 저는 이제 윤 회장님 같은 진짜 성공한 분과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필요 없어요. 순간 지선이 저를 끌고 집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낡은 창고 문을 열더니 저를 안으로 밀어 넣었죠.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계세요. 방해하지 마시고요. 창고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죠. 지선아, 지선아, 문 열어. 저는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창고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어요. 40도가 넘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이라니. 금세 온몸이 땀으로 젖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러다가 정말 죽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고 구석에서 낡은 라디오를 발견했어요. 혹시나 해서 켜보니 작동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노래가 40년 전 제가 황금물산을 처음 세웠을 때 매일 들었던 노래였어요. 청춘을 바쳐서 일하노라. 그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절,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 말이에요. 그래, 나는 박복희야. 이 정도로 굴복할 박복희가 아니야.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고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지선아, 내가 내 아들에게 한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창고에 갇힌 채로 저는 복수를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창고에서 나온 건 3시간 뒤였어요. 다행히 뒷문 쪽 창문이 낡아서 밀어서 열 수 있었거든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정신이 몽롱했지만 저는 곧바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비서, 나야. 회장님? 목소리가 왜 이래요? 지금 당장 만나자. 긴급한 일이야. 20분 후 김비서가 집 앞으로 차를 끌고 왔어요. 저를 본 김비서가 깜짝 놀랐죠.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해? 김비서, 이제 때가 된 것 같네. 네? 내 진짜 재산 아직 그대로 있지? 김비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20년 만에 다시 듣는 말이었거든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해외 계좌며 부동산이며 모든 게 그대로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죠. 사람들은 제가 황금물산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죠. 제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어요. 사업하면서 비밀리에 모아둔 해외 투자금, 부동산, 그리고 각종 주식들 말이에요. 김비서, 며느리 김지선에 대해서 조사해줘. 윤 회장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필라테스 스튜디오 확장 자금 출처, 그리고 내 아들 승진 과정까지 모든 걸 파헤쳐.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는 여전히 유능했어요. 사흘 만에 모든 자료를 가져왔죠. 회장님, 이거 보세요. 김비서가 내민 파일을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윤 회장은 중견 건설회사 회장이었고 지선과는 1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어요.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든 게 다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선의 필라테스 스튜디오 확장 자금이 윤 회장의 비자금이라는 것이었어요. 세금 포탈을 위해 만든 불법적인 돈이었죠. 그리고 회장님 아드님 승진건도.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 회장이 자신의 회사와 황금물산 간의 거래를 늘리겠다고 제안하면서 압력을 넣었더라고요. 즉, 제 아들의 승진도 며느리의 불륜 덕분이었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더럽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김비서, 복수 계획을 세우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째, 언론에 제보한다. 윤 회장의 비자금 문제와 며느리의 불륜을 모두 터뜨리는 거야. 둘째는요? 지선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지? 거기에도 모든 자료를 보낸다. 김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드님한테도 피해가 갈 텐데. 김비서, 내 아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말이야. 저는 20년 전에 박복희로 돌아가 있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사업가로 말이에요. 내일부터 시작한다. 지선이와 윤 회장,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복수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김비서의 정보망은 여전히 놀라웠죠. 사흘 만에 윤 회장과 지선의 모든 증거를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첫 번째 터짐은 윤 회장 쪽이었어요. 아침 뉴스에서 그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보도됐죠. 중견 건설회사 윤모 회장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 지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거 설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글쎄, 요즘 부정부패가 많다고 하더라. 며느리 지선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 회장에게 걸고 있는 게 뻔했죠. 여보세요? 지금 뉴스 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이틀 뒤에 터졌죠. 지선이 출연하는 지역 방송에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필라테스 강사로 나와서 운동법을 알려주던 프로그램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방송에 나간 지선. 하지만 방송 중간에 사건이 터졌어요. 잠깐만요,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죠. 중견 건설회사 윤모 회장의 불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대방은 서울 강남의 필라테스 강사 김모 씨로 알려졌으며 그 순간 화면에 지선과 윤 회장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이 떴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지선의 옷과 가방이 선명하게 보였죠. 생방송 스튜디오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선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하얗게 변했죠. 이건. 지선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두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또한 김 씨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확장 자금이 윤 회장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선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완전히 기절해버린 거죠. 저는 집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선아. 그날 저녁 동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 지선이 방송에서 쓰러진 일 말이야. 인터넷에 온통 지선이 얘기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동우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니? 엄마가 뭔 소리야? 지선이와 윤 회장의 불륜, 너도 뉴스에서 봤잖아. 동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지선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도? 저는 김 비서가 준비한 파일을 동우 앞에 내밀었어요.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죠. 동우가 파일을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진짜야? 내 승진도 윤 회장이 압력을 넣어서 된 거야. 지선이가 몸으로 거래한 결과라고. 동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넌 그냥 모르는 척 했던 거야. 내 아내가 명품을 어떻게 샀는지,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겼는지 정말 몰랐니? 동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지선이 집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장은 다 지워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어머니가 했죠? 지선이 저를 보고 말했어요. 뭘? 언론에 제보한 거. 어머니가 했죠? 저는 웃었어요.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창고에 가둔 그날부터 준비한 거야.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짓이라고? 난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지선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넌 날 시장 아줌마라고 불렀잖아. 격이 다르다고 했고. 지선이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퍼져버렸어요. 며칠 후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윤 회장은 검찰에 구속됐고 지선의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문을 닫아야 했죠. 비자금으로 확장한 것이 밝혀져서 모든 게 압류됐어요. 동우는 회사에서 강제로 사표를 써야 했어요. 윤 회장의 압력으로 승진한 것이 알려져서 더 이상 회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동우가 저에게 왔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내가 지키려 했던 완벽한 삶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겠니? 엄마, 넌 어머니보다 젊고 예쁜 아내를 택했어. 나를 궁상맞은 노인네라고 여기는 아내를 말이야. 동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몰랐어. 지선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도 외면했던 거지. 내가 뭔 말을 해도 아내 편만 들었잖아.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젊은 시절 황금물산을 일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는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비웃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 맨몸으로 일어섰지. 하지만 넌 어때? 엄마가 물려준 회사, 엄마가 마련한 집,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잖아. 동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용서? 지금 용서를 바라.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동우야, 내가 정말 뉘우치고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해? 지선이와 이혼해. 동우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내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배신자와 함께 살 수는 없잖아. 아니면 넌 여전히 지선이를 사랑하는 거야? 동우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엄마. 이혼할게. 그리고 정말로 동우는 지선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지선아, 우리 헤어지자. 동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동우는 단호했어요. 이미 늦었어. 난 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지선이 울면서 애원했지만 동우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죠. 결국 지선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집을 떠나야 했어요. 모든 명품들도 압류당하고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됐죠. 저는 지선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 말했어요. 지선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 네? 사람은 겸손해야 해. 내가 아무리 젊고 예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지선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야. 그렇게 지선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지선이 떠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황금물산의 대표이사로 복귀한 거죠. 김비서, 내가 다시 회사를 맡겠어. 정말이세요, 회장님? 그래.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내가 직접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야. 저는 회사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67의 나이에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과거와 달랐어요. 저는 제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황금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장학재단요? 그래. 어려운 환경의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 저는 제 평생 모은 재산의 80%를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동우를 재단의 실무 담당자로 임명했죠. 엄마, 내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이번 일로 많이 배웠잖아. 동우는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았고 겸손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깨달았어요. 재단 일을 시작한 동우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난한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었죠. 엄마, 오늘 만난 학생이 정말 대단해. 집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 동우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눈빛이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한편 지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비서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선을 용서했어요. 미워하면서 살기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했어요. 제목은 맨몸으로 일어서다였죠. 자서전에는 제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황금물산을 일궈냈는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책이 출간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읽어주었죠. 박복희 회장님, 책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황금물산과 황금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말이에요. 동우는 이제 정말 믿음직한 아들이 됐어요. 재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재단 일에만 전념하고 있죠. 엄마, 고마워. 이번 일이 없었다면 난 계속 바보로 살았을 거야. 동우야,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때로는 지선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때 제가 너무 냉정하게 복수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67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고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진정한 가치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나눔에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박복희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